안녕하십니까. 점심은 잘 드셨죠? 네. 여기 젊은 학생들이 또 많이 오셨는데 아무튼 빈자리를 채워줘서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동부가 녹색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5분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녹색평화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협력을 위해서 환경 분야의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자고 세 분의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실 분은 조한범 박사님이십니다. 조한범 박사님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취재 전환을 주제로 해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사회주의 취재 전환 그리고 통일 문제, 남북 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생태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DMZ 생태 평화공원 설립 관련된 실무단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정 박사님 카타기 뒤 인사를 해주시죠. 두 번째 발제자는 추장민 박사님이십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전략연구실장을 맡고 계시고요. 국내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동북아 환경협력, 중국과 북한의 이 특수 지역의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민주평통 환경부 기상청 그리고 통일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추장민 박사님 인사부터. 세 분의 패널을 또 모셨습니다. 정성원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DMZ를 지키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면서 생태 문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다음에 남북 강원도 교류협회 이사장, 한국운동연합 21세기 위원장, 그리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해피로그 본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로 저희들이 모시는 분은 이다 데트나리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교토대학에서 공학 쪽으로 전공을 하시고 원자핵 공학까지도 대학원 과정에서 받으셨습니다. 고베 제강 원자력 부분의 전력중앙연구소, 일본 종합연구소의 그 주임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스웨덴 룬드 대학의 개건연구원으로도 활용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자연에너지재단 이사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안병민 박사님이신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유라시아 북한 인프라 연구소 소장이신데 일본 스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교토대학 경제연구소, 숙고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개관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T를 보고 계세요? 안병민 박사님도 북한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특히 철도 쪽에 국내
손꼽히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화협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본업은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경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제한이 되니까 바로 준비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발표부터 합니다. 15분. 이게 알겠네. 예, 안녕하십니까, 조한범입니다. 살짝 고등학교 2일교사가 된 느낌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도널드 트럼프한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편지를 좀 감사 편지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두 가지 사실을 그분이 우리가 깨우쳤는데요. 하나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한미동맹은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근데 트럼프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계약관계였다고. 우리 사랑은 변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은 도덕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로 배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미국은 세계를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도덕적인 국가라고 배워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사실 트럼프는 사실 미국의 실체를 보여준 우리에게 산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들이 수십 년 동안 이 각성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르쳐 주었던 것을 트럼프는 단숨에 해결해줬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얘기를 들으면서 전 약간의 희망을 좀 봤는데요. 제 방에는 안중근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임각택 박사님 제 방에 매일 오시니까 아시는데요. 그 이토부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런 일본의 국부에 해당하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물을 저격한 독립운동가로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위대한 사상가로서 존경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동양은 오랫동안 5,000년 동안 거의 중화주의라는 게 지배였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하고 그걸 깬 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을 외쳤던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지배권을 제거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중근 선생님의 동양평화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중일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읽어보면 놀라워요. 우리 이치도 선생님도 왔지만은 그때 일본 분들이 좀만 아량을 베풀어서 동양평화론이 완성이 되고 나서 평을 집행했더라면 우리가 완성된 아름다운 철학적 서력을 접할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이 형을 그대로 집행하는 바람에 중간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중일의 평화로운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과 지금 EU와 같은 그런 기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변칙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여기서 9만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태어난 이후부터 미국을 빼놓고는 아시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미국 중심으로 아시아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시아는 사실은 한중일의 세계거든요. 한국과 중국이 오밀조밀 모여 살아가는 세계인데 사실은 이 세 나라들이 아주 극단적인 양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오고 가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 나라 문화도 좋아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감, 정치적 거리감, 국민적 거리감은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안중근 선생님의 그 위대한 한중일의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새로운 미래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수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 67%예요. 4분의 1이에요. 일본 6%, EU 7, 8%, 미국 12%밖에 안 돼요. 일본과 중국과 대만 여기에 수출을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그럼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5천 년 동안 대륙이었거든요. 대륙이었는데 섬나라로 살고 있어요. 오로지 해양 물류 체계를 의존해서 지금 성장해왔거든요. 우리 대륙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산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간다면 부산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중국의 이 동북 삼성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럼 일본은 반드시 해저 터널을 놔야 돼요. 그럼 한중일이 기차를 타고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이 아시아의 미래고 인류의 미래예요. 오늘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짜증 게 보면 중국 베이징 대박사가 있고 일본 츠쿠바 대박사가 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 박사는 사회자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 중심에서 하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독일이 오늘 위대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아니라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하는 성찰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외부에서는 강요했지만 그러나 독일은 그걸 내면화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고 일본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이 라이샤오 명제, 이건 뭐냐면은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미국은 일본을 적국이 아니라 패전국이 아니라 동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체제예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처벌이 그치고 친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딘 라이샤는 아주 유명한 하버드의 동양사학자입니다. 라이샤가 입만 열면 60년대 한 6, 7년간 일본의 안보 사태가 났을 때 대사를 지낸 양반인데 우리를 보면 친일파입니다. 그렇지만은 존경받는 동양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입만 열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은 그 뒷마당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라이샤 명제입니다.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그 패전 처리가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 거대한 핵을 거놓은 거죠. 분단이라는.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의 분단인 거죠. 미일 동맹 체제, 여기 한국을 포함하는 체제와 대만을 포함하는 체제와 중국이라고 하는 대립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때부터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절 구조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고방식을 좀 깰 때가 됐다. 우리는 5,000년 동안 대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륙의 변방이었어요.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 문명도 발달하지 않았고 아메리카에는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이었지만 우리는 대륙의 중심이 아니라 대륙의 변방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지난 100년간 씨 파워에 해양 세력 의존에서 우리가 발달했죠. 그건 뭐냐면 해양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미국, 호주,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평양의 문명권이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유라시아, 거대한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유라시아 문명권과 태평양이라는 발달된 문명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방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거대한 문명권과 물류와 이 문화가 만나는 그런 거대한 교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변방의 어떤 외로운 극지가 아니라 이제 거대한 두 문명이 교류하는 허브이자 브릿지이자 커리도어가 된 거죠. 그걸 맡고 있는 게 지금 분단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 오전에 세션에서 있었지만은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외교 안보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걸림돌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의 이따위로 원웨이 원벨트 정책이 동북 삼성을 오지 못하는 이유는 태평양으로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피봇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라고 말하지만 러시아는 피보트 이스트, 동쪽에서 미래를 찾자. 그래서 시베리아 극동 개발이 러시아의 미래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근데 이 모든 동국 삼성 개발 전략과 이따이루와 그 다음에 이 피보트 이스트라고 하는 러시아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아주 극적으로 이 5천년 동안 외로웠던 이 어떤 극지의 한반도에 사실은 신이 아주 매우 유리한 조건을 줬어요. 한반도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비해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쪽 동해안을 줬고,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동북아 3국이 새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계획. 저는 요즘에 정부 잘한다고 말하면은 어디 가서 욕 먹습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디가 남의 눈치 보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첫째, 통일 대박론입니다. 성과는 없어요.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확 집어 던진 거죠. 우리 앞에 잊었던 통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신이 깨도록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겹도록 듣게 해줬어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얘기. 그냥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 아니면 안보정책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예요. 우리 외교부도 지금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는 우리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동북 삼성 개발, 극동 시베리아 개발, 그 다음에 북한 재건이 융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새로운 미래입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 문화협력, 생태협력,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유라시아만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미일의 세계관에서 머물러 있냐는 거죠. 한중일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한중일의 공동체가 가속화되는 노력을 하면 미국도 자연히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C파워의 핵심인 세력으로 의존해왔던 이제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언제까지고 미일 동맹 체제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번데기라는 껍질 속에 남아있을 게 아니고 이제 깨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한중일의 갈등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불행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져서는 안 될 그런 어두운 과거거든요. 이제 새롭게 깨나가야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제 라이샤오 명제라고 하는 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미일 동맹 체제와 미일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압박 구도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고도로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중국이 이미 세계의 대국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고, 중국에서 이미 출발한 기차는 유럽까지 갑니다. 또 러시아의,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미래도 한반도에 있어요. 한반도와 철도로 연결하자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들을 한반도로 빼지 않으면 지금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수출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생각한 어느 날 김정은은 망할 것이다. 그럼 북한 사람도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건 환상입니다. 김정은이 망해도 또 다른 독재체가 들어서고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실질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협력입니다. 철도 연결하고 가스관 연결하고 투자하고 그냥 DMZ 있어요. 서로 좋으면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개성공단 많이 만들고 좋으면 여행도 하고 그냥 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서로 할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북 삼성, 이 배와 항만으로 연결하는 어떤 유통체계는, 물류체계는 점과 점의 연결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못 내리잖아요. 근데 철도 육로로 연결하는 거는 점과 점의 연결이고 결국 선이 됩니다. 선이 되는 건 면으로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용체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중국과 한중일, 그러면 이제 해저선을 뚫어야죠. 우리가 일본을 배제할 이유가 없죠. 일본은 해저선을 터널을 통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 미래가 있어요. 지금 세계로 이제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어요. 뉴 노멀은 뭐냐? 선진국은 성장을 하면 성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본을 후진국에 이전시켜서 후진국이 성장해요. 신흥 브릭스 같은.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성장하는 추세가 지금까지 100년간의 추세였는데, 지금은 선진국도 경기가 후퇴하고 브릭스도 경기가 후퇴해요. 전 세계적인 구조적인 경기 위기가 왔어요. 바야흐로 사회주의 위기가 있듯이 자본주의 위기가 온 거거든요.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유라시아거든요. 바로 극동 개발, 시베리아 개발, 동북 삼성 개발, 그 다음에 북한 개발이 융합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미래가 있는 거죠. 그건 아마
한국은 아마 새로운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 문화 통합, 사회 통합은 이 세계를 다시 한번 견인해 나가는 이 근대화의 어떤 역동적인 성장의 시대로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예, 조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 분야의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평화 문제도 사실은 협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평화 협력을 통해서 안보 협력의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그런 의미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조한모 박사님의 아까 방금 발표는 우리가 현상에 대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평화협력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추장민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추장민입니다. 조 박사님은 거대 담론을 역사적 맥락 그리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에 충실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크게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환경 기후 이슈가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이슈에 대응해서 동북아 3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어떤 협력들을 해왔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수도권 서울의 그 PM2.5 초미세먼지가 마이크로그램이 근 100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단지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해서 보면 굉장히 그 고농도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될 때 보통 30에서 50% 정도는 여기서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외라고 얘기합니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대기오염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등등해서 실제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그 조기 사망률이랄지 건강 사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해양입니다. 해양은 이제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오염물질과 쓰레기 그리고 바다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유류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보면 10톤 이상의 기름사 유출 사고가 매년 한 5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요즘 그 옥시 사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유해 이염물질의 사고도 이 동북아 해역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양과 산림 분야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그 서북부 지역과 몽골 전체가 심각한 그 산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작년에 천진강 그 화학사고도 확인됩니다만
동북아 지역에서 그 환경 산업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 들어가지고 그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이게 조그만 사고가 아니라 하는 재난형 사고로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기후변화는 크게 두 가지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거냐는 감축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주요한 그 3국 한중일 3국에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3국은 특히 이 이제 파리 체제에 의해서 신기후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감축의 압력에 시달릴 것이고 이 동북아 지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적응 문제인데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바로 생물 다양성, 토양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막과 관련이 있고 해양 생태계, 자연재해 문제가 적응 문제가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자연재난도 아까 그 산업사고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에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의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그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뭐 이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대응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의 위험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저머너치의 발표에 따르면 7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지역 차원의 그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해서 어떠한 협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양자간 협력이 있습니다. 한중 간에는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국장급 회담에서 다양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한일 간에도 이제 장관급 회담에 국장급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중국 쪽은 대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일본과는 그 해양, 특히 쓰레기, 우리 쪽에서 일부 간다고 얘기되는 쓰레기를 둘러싼 그러한 협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일 간의 협력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한중 간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그 기관이 바로 그 중일 5 환경센터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중국에 무상원조를 해서 지금 이 센터가 건설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창구이자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간이랑 다자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자간은 첫째 포괄적 협력을 하는 다자간이 있고 그게 이제 한준호 장관회의가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슈, 예를 들면 대기랄지 이런 그 특정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협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한중일 3국 대기오염 정책 대화 이런 것들이 협력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분야랄지 기후랄지 산업, 해양 쪽에서도 다자간 협력체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최근 5, 6년 동안에 재난과 관련된 협력체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 쪽 그리고 그 서로의 정보 교류, 이해 정진에서는 일정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전의 문제랄지 재난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고 대기에 있어서도 단지 그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지 대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줄이자라고 하는 그 구속력 있는 협력체는 아직 부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번에 주제가 이제 평화와 안보인데 환경 협력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기능적인 분야의 협력이 소위 그 동북아 지역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역사랄지 어떤 그 갈등, 다른 어떤 갈등의 협력으로 전이되거나 전파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이제 구속력 갖춘 어떤 대교염 저감 협력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응한 협력체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한중일 3부 기조로만 진행이 되는데 러시아나 몽골, 특히 북한의 어떤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환경 협력을 통해서 소위 그 동북아 패러독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파급 효과도 모색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면, 먼저 재난 쪽인데, 이 재난은 그 유럽처럼 그 통합 관리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인데, 자연재해 등 그 환경재난 긴급 대응 그 네트워크 운영하고 긴급 지원 시스템을 좀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초점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그 시작 단계로서 지원 협력 사업이랄지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한중일 3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중요한 발전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전에 대한 방사능인데, 이게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북아 지역이 원전 집중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방사성 물질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역 차원에서 건설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원자력 협력체에서 지금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것도 사고 났을 때 사고에 대한 것을 정보를 교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원전 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이 사고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사고 발생 시에 방사능 물질의 모니터링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이제 이벤트성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한다면, 이걸 기초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자동 측정망을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건설을 해서 그 원전 사고로부터의 영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변화인데, 다 아시겠습니다. 파리협정을 통해서 쉬운 기후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물론 감축도 중요합니다만 적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까와 연동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북핵 문제 해결 6자회담이 재개가 된다면, 이 6자회담의 그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그 기후안전 지원 협의팀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후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동북아 패러독스를 좀 극복하는, 평화와 어떤 그 안보 이런 쪽에 좀 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환경 분야의 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와 관련돼서 이 동북아 그린벨트를 좀 구축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본에서 오셨습니다만, 일본에 나중에 이제 그 히로시마도 이제 포함이 되면 좋겠죠. 제주 평화의 섬으로부터 저기 러시아, 중국, 몽골에 이르는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할 지역들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동북아 그린벨트를 구축을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싶고, 그 하나의 그 키 사이트로서 바로 그 두만강 하류 지역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이게 된다면 다른 국제 유네스코랄지 국제기구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 복잡한 문제고 그 다뤄야 될 논점들이 많은데 정해진 시간에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 문제가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경을 초월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만큼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도 그렇지만은 정책 상황을 뛰어넘어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지역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을 때 환경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이걸로 마치고요. 세 분의 이제 토론을 들을 텐데 안병민 박사님께서 몇 가지 좋은 그림을 준비를 해오셔서 우리 프로그래머하고는 조금 다르게 안병민 박사님의 토론을 먼저 듣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민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입니다. 예, 전 주로 이제 오늘 두 분 발표가 있었는데요. 녹색 평화정리의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인프라 건설입니다. 개발을 이제 하는 이런 저는 주로 개발 쪽을 많이 하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제가 한중 해저 터널, 그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목포 제주 터널 제가 연구 책임자를 했습니다. 전혀 큰 만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TSR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 부분에서 이제 과연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주로 조한범 박사님 발표를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평화협력 이거는 역시 단절 대립 이런 공간을 개방과 공존의 공간으로 발전하는 시장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통합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연계를 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성장실의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이제 그 경제협력 이런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교통축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 동북아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TCR 중국긴단철도, TSR 11연단철도, 만주단철도 경유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발 논리가 가장 이 지역 협력의 중심 아젠다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이 축을 보게 되면은요, 유럽 축과 아시아 축 가운데 축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 축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쪽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관심사인데 이 중간 지역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에서 중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6,000km를 가야지 100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에서 1대1로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 구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그 다자가 협력 구상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그 동북아 지역의 이런 협력 사업들이 대부분 일단 논의가 됐던 것이 90년대부터 논의가 됐죠. 그래서 접경 지역들, 특히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일단 토지를 제공하고 물류, 무역, 공업 기능을 갖는 걸 만들자 이런 건데 충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강론 부분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UNDP 조만간 개발 프로그램이 GTA까지 갔습니다만은 역시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또 UNSCAP 같은 이런 기구에서는 이렇게 아시아철도, 아시안 하이웨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북한,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3자 간의 이런 다양한 이런 물류 협력들, 네트워크 협력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재미난 것이 이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에서 가장 발전이 더디는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같이 연계하는 이런 협력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반도의 이제 교통축, 교통망 이런 거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네트워크들, 특히 교통망 네트워크들은 세 가지 목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일제가 이 지하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의 이런 지하전 산지까지 교통망을 지하전 개발형을 만든 게 있고요. 또 이런 여기서 개발한 자원들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자원 반출형, 항만 연결형 이런 네트워크. 또 하나는 대륙 침략하기 위한 이런 대륙 침략형 네트워크.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 것이 한반도의 교통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통 네트워크들이 일본은 가장 건설하기 쉬운 X자 축으로 건설을 했죠.
하지만 이 X자축이라는 가운데가 끊어지게 되면은 원료 생산지와 가공지, 소비지와 생산지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 국토 분단으로 완전히 기형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과연 이것처럼 북한과 연결이 안 되는 한반도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참 재밌게 생겼습니다. 여기 완전히 벼 있죠. 그냥 이 동북아 지역에 러시아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몽골이라는 나라, 일본과 한국이라는 섬나라,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상 운송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모든 이런 그 공업단지, 사원산지들은 이제 있고 그쪽으로 다 교통망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도시들의 대형성이 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에 많은 협력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런 그 북한 지역을 경유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연계하는 초국경 경제권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지특 개발계획 보게 되면 다 북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철도 연결 사업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 접경 중국 도시들이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훈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예기업 대상으로 엄격한 환경안전 그 사업 책임을 이제 묻기 시작해가지고서 오염 배출하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동문시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시설에 대한 신축, 개보수, 확장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것을 못할 때 전부 다 퇴출시키는, 처벌하는 이런 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국으로의 공예기업 진출.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 일본의 공예기업 진출한 것처럼 중국의 공예기업들이 이제 가까운 국가로 진출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두만강입니다. 여기에 바로 북한의 무상광산 연결되고 남평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두만강입니다. 이게 북한 무상강에서 나오는 폐광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생물도 살지 않습니다. 거의 죽음의 이 강입니다. 또한 일제가 1930년대, 80년 동안 개발을 해온 광산이기 때문에 이 광산은요, 이 두만강 이 강에는요 깊이 한 2m 정도의 철분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이 두만강 하구를 강바닥을 이렇게 파서 이 흙들을 이 안으로 넣습니다. 기계 안으로. 그럼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철분은 남고 흙은 빠지게 되겠죠. 이걸 다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국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 두만강을 보게 되면은 두만강이 이렇게 바닥까지 전부 다 헤쳐놓고 개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국제하천인 두만강, 그 다음에 압록강 이런 것, 그 다음에 중국의 홍룡강 이런 우수리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북한의 이제 어떤 한 점을 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이제 자연재해, 그다음 환경을 보게 되면 가장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풀들만 있죠. 이 비가 와가지고서 이 흙으로 이 강바닥이 전부 흙들이 쌓여가지고 이 길과 도로와 이 강의 이 높이가 1m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거 다 유실이 되고 굉장히 힘든 이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수자원 상수도 체계가 부실하고 수질오염 심각하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두만강, 압록강을 비롯한 이런 주요 항만들이 하천이 재기능을 못함으로써 산림 황폐화, 산사태, 농업생산 감소, 발전 능력 저하, 식량 부족, 연료 부족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에 포스터를 보게 되면은 나무 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환경 보호 산업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환경 보호 사업을 100년 대교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세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과제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0월달에 환발해 지구 협력 발전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2030년까지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 국가 계획인데도 몽골 러시아 연결한 수송로 건설, 한중 간의 열차 페리, 발해배저 터널 이런 엄청난 계획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죠. 이렇게.
이것은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말하기를 이 한 발의 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대련서부터 시작해서 심양 장춘까지의 거리가 700km 됩니다. 근데 심양 여기 단동 평양 서울까지 거리가 695.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아이마 해저터널, 여기 한중 해저터널이나 한중 열차 페리가 되게 삼각형의 엄청난 이런 경제권 형성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들이 거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개발 논리 중심으로 돼서 선제적인 이러한 그 환경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우려나 이런 전혀 이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뭐 평양과 개성, 신의주 간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북한 지역에 한 300km 가까운 지역을 폭 150m로 철도도를 건설한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이런 개발들이 환경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그 개발 계획들이 지금도 횡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한일철 터널의 노선들이고요. 이거 한중터널. 한중터널 같은 경우는 영향권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요. 이게 북한이 나지나산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하면서 처음에는 석탄들을 이렇게 항만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석탄들이 많이 쌓인 돈벌이는 됩니다만 석탄들이 계속 비가 오던가 하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안전 벽을 쌓고 물을 뿌리면서 분진을 방지하라.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지나산 사업도 처음에 어떤 이런 적에 이러한 그 벽이라든가 계속 물을 뿌리면서 분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그 석탄 같은 거 쌓아놓고 있는 석탄들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런 것이 해상 안전, 해상 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 하바르크스크, 블라디보스톡,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상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두만강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환경 그 보호 지역을 통과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논리 중심으로 되어 있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산업, 가스관, 철도, TKR, TSR, 전력, 통신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요. 북한은 거의 동해안 바닷가는 여기 산이고요. 해안이 바다고 거의 다닐 수 있는 곳이 철도 부지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파이프라인 건설하자고 그러죠. 전력 건설하죠. 전부 다 패키지로 해야 되고 또 환경을 고려한 이런 패키지 전략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그다음에 동북아의 산업, 교통 네트워크 체계 어떤 이런 협력 사업, 환경 협력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중장기 무상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추진돼야 되고 국제 협력체를 통한 유라시아 개발과 환경 협력 체계가 같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약간.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환경 협력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력 성공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 추록스 말씀하셨지만은 황사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 가시적인 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규모 영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부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시범 사업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희 박사님 토론은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거의 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워낙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뛰어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끌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세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 토론자들 전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하는 것입니다. 좀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더 듣고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신 거 그리고 또 토론자들 이야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정성원 이사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분 박사님이 좀 크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민하회원한테 정말 고마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토론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아주 최전방에서 제대로는 못합니다만 DMZ 평화생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낀 거라고 그럴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좀 동네 얘기죠 동네 얘기. 그리고 제가 또 남북 강원도 협력 사업이라고 북한도 좀 다니고 이제 그랬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잠깐만 이렇게 아까 그 환경 협력으로 성공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일원으로 조그맣게 참여했던 작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강원도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져 있는 데를 흐르는 조그만 강이 있어요. 동쪽으로 나가는 남강이라고 있습니다. 지류는 남북에서 양쪽에서 휴전선북에서 나옵니다만 하구는 이제 예금강, 해금강으로 빠져나가는 데인데 1996년에 이쪽 우리 남쪽 아주 작은 지류에서 그러니까 최전방 철책 바로 밑에서 새끼 연어 5만 마리를 갖다 넣어줘 가지고 이제 해마다 넣어줬습니다. 넣어줘서 2000년에 원산에 들려서 이제 북강원도 인민위원장한테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평양에 가서 이제 남북 강원도 회의를 하는데 여기로 치면 이제 수산청 차장쯤 되는 사람이 연어를 잡고 있다. 저도 모르게 그거 우리가 넣어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마워하더구만. 그 사람이 기술자 출신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북 강원도 간의 협의는 정말 일사천리로 됐고 그 이듬해 55만 마리를 싣고 가서 이제 또 했고 그 다음에도 또 그랬고 그 2년 후에는 이제 안변 남대천에 500만 마리 새끼 연어를 부화하는 걸 이제 시설을 완료해서 북한은 이제는 이제 500만 마리씩 해마다 나가기 때문에 큰 연어가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듣고 눈으로 확인을 하다가 그만 최근 몇 년간 또 이북에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확인을 못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아깝긴 아까운 건데 물론 저희들도 북한 지역에 6,500만 평 정도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원도 사업으로 벌레를 공동으로 잡는 공동 방제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꽤 의미 있게 진행이 되다가 요새 이제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두 분 발제하신 거 이제 비춰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이거에 대한 협력 사업인데 기후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감이 되는 게 올해는 비가 맞춤하게 이렇게 오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만 이게 올해 이런 거지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기후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 우리 한반도 중북부 지방에서는 이미 가뭄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사과나무를 240개 심었는데
15개 살고 다, 15개 죽고 다 살았는데 작년에는 50개 심었는데 하나 살고 다 죽었습니다. 작년 가뭄은 뭐 이루 말할 수가, 그건 북한은 더하지요.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 가뭄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뭐 수계 협력 사업이라든지 또는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건 뭐 체제 이념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이제 우리의 협력 사업을 좀 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고 북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북한의 생명을 살린다. 이런 자세와 인식으로 이걸 해야지. 무슨 우리가 큰 시혜를,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혜가 되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실은 인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북을 돕는 것이 결국은 우리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자세로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나 뭐 권력적 계산은 좀 넘어서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저는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한 90% 이상이 오히려 그런 거에 역행하는 뭐 자꾸 비용 얘기하고 뭐 그렇거다, 뭐 이북 애들이 또 우리한테 나쁜 짓을 뒤집어 씌우었잖아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는다. 전 그걸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제 나무 심는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서 하여튼 우리가 2030년 그 배출 전망치보다 37%를 줄이기로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국외 부분에서 하겠다고요. 국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북에서 나무 심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나무 심는 게 바로 심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를 위해서 37%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사실은 북한의 나무 심기가 민간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그 정부 차원에서 사실 적극적인 준비를, 그 묘목 같은 게 금방 나옵니까? 예? 지금 휴전선 부근에 묘포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북한 현장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한 3년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임기가 뭐 내년 뭐 12월로 사실상 끝난다 그러지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묘포장 준비라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 나무 심는 걸 뭐 금방 이렇게 돈 많이 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00억 그루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연색 말고 인공적으로 100억 그루를 심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제 녹색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 북한에는 한 300억 그루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요. 최소한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또 뭐 핵과 미사일도 이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쉽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전쟁 후에 많이 헐벗었을 때 여기 남아 심어줄 때 밀가루를 얹어서 우리가 품을 팔으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밀가루로 줬어요. 일당은. 네. 우리도 남북이 협의만 된다면 북한에 나무 심을 때 쌀로 줘서 하루 이러면 쌀 몇 킬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릴 때 하나만 더 하죠. 바다 살리기. 동해 바다 같은 게 한 30% 죽어버렸는데, 바다 살리기는 결국 바다에 풀과 나무 심는 겁니다. 바다 속에. 여기 살려가지고 그 고성 앞바다, 통선 앞바다로 올라가면 결국 다 살아날 겁니다. 그런 오획고가 엄청나게 늘죠. 그런 준비가 몇 년씩 걸리니까 올해 당장 그런 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이 포럼을 계기로 좀 됐으면 이제 그런 뭐 절실한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 게 잘 좀 녹아서 잘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런 소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정성원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야기 중에 그 북조가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니까 조금만 더 거기다 덧붙인다면은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필요한데 신뢰라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진정성이 사실 이제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도 해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식량 지원을 한참 할 때 이야기인데 그쪽 사람이 그 남쪽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사실 자기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 전에 남쪽에서 너무 생색을 내버리니까 고마운 마음이 가셔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움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뭔가 생색을 내고 그 대가를 바라는 도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되지 않게 상대방이 느끼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협력이라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뭔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지정 토론입니다. 이하 데치나리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hould I say English or Japanese? No. There's no translator for the English. Okay, just English. Okay. So, thank you inviting me to such an important forum, and this session is very interesting. 日本の。日本語いや日本語です。いや。そうです。No English translator. じゃあ日本語で。はいこの度お招きいただい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張博士、朱博士の報告、非常に関心深く拝見しました。主に私の分野でいうと朱博士の後半のですね環境の方の話になるかと思いますが、朱博士は非常に環境問題に関して非常に包括的に、全体像を語っていただきたかと思いますが、環境問題はエネルギーや産業活動あるいは生活を通じて、出ていったアウトプットの方を見ていくという形ですが、私の分野はむしろその入り口から見ていく、つまりエネルギーから見ていくということで、少し議論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今実は、私たち非常に面白いというかですね、ものすごくダイナミックな時代に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た方が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というのは今特にこの10年間エネルギー、とりわけそのリニューアブルエナジーですね、自然エネルギー、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爆発的な成長をしています。去年1年間で、風力発電が、64ギガワット、原発にして64基分、太陽光が59ギガワット、原発にして59基分がわずか1年間に世界中でできました。でそれ以外のバイオマス、水力、地熱を合わせると全体で150ギガワットの再生可能自然エネルギーが昨年1年間で増えた。これはこの10年間で、おそらく100倍ぐらいに増え方のペースが増えています。これは爆発的成長、エクスプローシブグロースというぐらいな言い方をしています。先ほど環境問題で成功した例はないというお話もあったんですが、おそらくこの自然エネルギーはもちろんエネルギーは環境問題だけではなく経済問題であり産業問題であり生活問題であり安全保障問題でもあるんですが、おそらく歴史上唯一かつ初めて成功した環境政策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
これが経済的にも昨年は31兆円の投資で、他の石油、石炭、天然ガス、原子力をすべて合わせた投資額よりもこの自然エネルギーの投資が多いと。これもこの10年間で10倍増しています。で、これはグローバルスケールな大きな変化ですけれども、もう一つ大きな変化が起きているのは、エネルギーの体制、レジームが大きく、あるいはパラダイムが変わ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いわゆる大規模集中独占型から地域分散ネットワーク型へのこのパラダイムチェンジが起きている。韓国もそうですが、韓国電力、あるいは多くの歴史上先進国も途上国も国営の独占電力会社が、あるいは大手の石油会社が一手にエネルギー供給を独占的にこれまでは引き受けていると。それが、デンマークあるいはドイツに典型的に見られるように、小規模分散型の本当に無数の人たちが、自らエネルギーを起こし、そして、エネルギーを共有し合うというですね、このエネルギーのレジームチェンジというのが起きて、しかもそれがどんどん加速している。ちょうど20年前にインターネットができる登場する前の、メディアやですね情報を、政府やメディアが独占した状態から誰もが情報をアクセスできる新しい、あるいは発信できる新しい体制の変化がちょうど今エネルギーの分野でも起きているという、起きつつあるという変化がまた起きています。その影響で例えば中国はもちろんそれだけではないんですが PM2.5 への対処も含めて、中国は実はこの東アジア日中韓の中では最も成功した風力と太陽光の産業部門と普及で成功して、そのおかげで原子力もはるかに圧倒的な量で風力太陽光の普及が加速度的に進んでおり、石炭火力は中国で減り始めているという驚異的な事実もあります。でもう一つ忘れてならないのは、我々、日本が起こしてしまった、5年前に起こした 3.11、 これはアメリカにおける 9.11 に匹敵をする日本人にとっては歴史の大き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ですが、福島原発事故です。で、原発事故が起きようとこの東アジア3カ国は台湾を除いていまだに原子力に突っ走ろうとして、当事国の日本すらそうなんですが、ただ実は日本は大きく変わってきています。3.11、5年前の原発事故が起きる前は原子力のいわゆる安全神話に国民が完全に洗脳されていて、8割が原発推進。ところが今は8割の国民は原発を、早くなくそうということをもうこれがコンセンサスになっています。これまで原発は安い、クリーン、安全だというのが真っ赤な嘘であった。そして今福島はどうしようもない、先の見えない事故のまだ修復に追われている。いまだに10万人もの人が福島で、放射能のために故郷に帰れない。そして今子どもたちが次々に甲状腺がんが形になってきている。放射能の影響というのは非常に深刻なんだといったことも出始めた。つまり気候変動問題と同じく実は原子力問題は、これは環境問題であると同時に核のリスクをもたらす安全保障の問題でもあり、実はヨーロッパアメリカでも形が起きていますが、原子力というのは経済的に全く成り立たない、国の補助金でない、国に頼り切らないと成り立たないエネルギーだと。経済的にも原子力は崩壊しつつある。この気候変動問題と原子力というものをきちんと2つとも捉えることで、同時に自然エネルギーの爆発的普及というものが今世界を大きく変え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張博士の話は非常にアメリカが東アジアを分断を起こ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こはやはりヨーロッパが戦後どういう形で統合していったかということに改めて立ち返ると、当時の今から70年前の経済の中心でありエネルギーの中心である石炭と鉄鋼を共同で作る、いわゆる石炭鉄鋼共同体からヨーロッパの共同が始まる。これはもう私が言うまでもなく専門家どころか中学生の皆さん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で、今のまさにエネルギーと経済環境の中心は
実は自然エネルギーです。でこれを実は日中韓が、そして台湾も含めて北朝鮮も含めて共同で、共同事業として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は、この地域のさまざまなエネルギーの脆弱性、そして、核の存在、多くの分断を乗り越えていく最も素早く最も有効な道は自然エネルギーを共同で作り上げると。でそれをど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で、東アジア共同体につながっていくんですが、これは2つの道があります。今日鳩山首相も元首相も孫さんを引用して言われたアジアスーパーグリッド、これは実は5年前に孫さんのアドバイザーを私をしてくれたですね、孫さんが当時のイ・ミョンパク大統領に会う時に、前の日に私に電話してこられて、私がちょっとサジェッションしたのが実は出発点になってるんですが、ただし実はこのトップダウンのですね大きなプロジェクトは実現すれば夢のようなんですが、おそらく実現しない。今起きているトレンドはもうますます小規模分散型、ボトムアップ型、ネットワーク型に、ネットワークといっても送電線のネットワークではなくて、人と人との協力のネットワークです。そして歴史が古今東西、日本も世界史も教えるところは、歴史が変わるのは小さなところの権力の経済の中心から離れた本当に小さなところから新しい変化が立ち上ってきて、それが世界史を変えるんだという意味で言うと、実は今日このチェジュ島で午前中議論になった CO2 ゼロ、実は CO2 ゼロではなく、私が言いたいのはリニューアブル、自然エネルギー 100% というふうに私は言い換えた方がいいと思うんですが、そして実は沖縄でも自然エネルギー 100% を目指そうというイニシアティブが起きている。ハワイでも起きています。実はそういう小さな島で実現することが、より大きな、例えば韓国、日本でも九州とかですね、で中国という形に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スパイラルの変化を起こすために、ここ今日チェジュ島でこのピースフォーラムの中でこういうお話ができたというのは、非常に記念すべき時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일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나라고, 그리고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찾는 점에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대의 그 흐름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당장에 뭐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재발을 하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긴 한데, 점차 사회가 선진화된다라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젊은 학생들은 훨씬 더 선진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원시적인 재난은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또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지만은 프로에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예,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환경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중에 그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 유라시아 지역의 미개발된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개발해서 그를 통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이 기존의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어떤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과 그런 그 패턴들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 환경 보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이 결국 그 철도를 통한 연결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것이 현재 여기 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도라는 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우리 토론자하고 그다음에 그 정종석의 질문하신 분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두 분의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조모 박사님. 예,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NGO에서 최근에 세미나 하나 계획을 했어요. 제목이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까지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아까 하토야마 총리께서 말씀하셨나요?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당했어요. 거의 한 4만여 명까지 추산되는 분들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돌아가셨고, 후쿠시마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원전의 어떤 방사능이나 그런 문제들은 다 우리하고 영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일의 문제는 세 나라가 피해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하나의 사실상의 생활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사회문화 공동체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외교 안보적인 거리감이 우리의 공동체의 지향성을 저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런 두려운 외교 안보적 구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제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 동북아시아 3국에 한중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여기 어깨를 같이 하는 나라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거든요. 근데 저는 희망을 느끼는 게, 오늘 못 오셨어요. 그 타다도시 아키바라고 저하고 아주 저기 교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히로시마 전 시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오시는 바람에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히로시마 오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그분을 뵈면 어떤 희망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일본에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침략적이고 제국주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 뭐 안보법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걸 막고자 하는 아주 선진화된 시민운동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공통분모를 조금씩 키워나가면 아시아의 평화문화, 제가 말하는, 아까 지금 질문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는 지금 열려 있어요. 열린 개념입니다. 진화하면 돼요. 그 안에 하나의 대륙, 생명의 대륙, 창조의 대륙이 있거든요. 분명히 생명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만 성찰하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된 베트남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얻고 뭘 잃었는지, 그분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는지도 성찰해야 됩니다. 중국도 성찰해야 돼요. 모든 중국이 정말 제국이 되려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도덕적으로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토야마 선생이, 하토야마 총리께서 아까 마지막에, 전 그 말이 참 감명이 깊었는데,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아까 제주도가 어떤 의미냐고 그랬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생태 평화 협력 이니셔티브예요. 그러니까 생태와 평화, 생태 평화는 제주도의 상징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평화, 그러니까 제주도 이 제주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시드머니가 돼서 이게 점점 아시아, 한중일, 미국까지 포함되는 새로운 평화 문화를 창출해야만 미래가 있는 거지.
이런 중국과 미국이라고는 거대한 두 개의 어떤 세력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모두에게 불행한, 이길 수 없어요. 그 공존과 협력과 평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협력적 리더십, 그런 협력적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될 때고, 그런 점에서 제주 평화 포럼이 이게 아주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의 출발이라고 봐요. 저는 아까 하토야마 총리나 제 친구 그 히로시마 시장님, 나이는 많으세요 아주. 그분이나 또 오늘 이투다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제 발제 이후에 한두 분께서 동북아 환경협력의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학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큰 성과는 없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이 있다. 특히 한중 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우리의 그 미세먼지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진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협력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전혀 성과가 없다라고 오해하고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지만 중국은 1대1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유사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1대1로에 어떻게 하면 그리닝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녹색화 할 거냐, 어떻게 무분별한 개발로 해서 또다시 파괴와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다 더 생태적으로 건전한 그런 그 개발로 이루어질 거냐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 중국도 상당히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러시아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닝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런 그리닝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바로 제주도가 아까 제가 동북아 그린벨트를 얘기를 했지만 그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혹은 뭐 1대1로까지를 포함해서 그러한 그리닝 작업의 출발점, 생태 평화 도시로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이번 세션을 마치면서요. 혹시 대표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또 바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민화협의 그 책임을 맡고 계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다 선생한테 부탁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손정희 씨가 추진하고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슈퍼그리드는 우리한테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발전, 환경 개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천재적인 구상입니다. 그 단초가 이이다 선생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작됐다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만, 재촉을 하고 재촉을 해서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민화협이 제주도하고 같이 이제 주관하는 세션인데요. 민화협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사회 민간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북쪽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방법을 모색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결집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체가 이제 오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협력, 그리고 녹색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쪽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공허하게 들을 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평화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